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어젯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직원을 살해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습니다.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습 투약 확인을 위한 국과수 감정 의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일하던 직원 11명이 수시로 마트 물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달 동안 서로 공모해 46차례나 물건을 빼돌렸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이쪽을 좀 잡아주십시오. 예. 교수님, 이 엄청난 이 방송 사고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 있어야 될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이제 다 아시겠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박모 변호사. 아니 뭐 그렇게까지 박모 변호사. 피의자 신상고개도 아니고 보통 나쁜 사람들 이름 가리죠. 박모 변호사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 도착한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가족 여러분 일단 사과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준비가 되시면 슬쩍 몰래 살며시 들어와 주세요. 가겠습니다. 참 살다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출연료는 약간 절반만 드리는 걸로.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경기도의 한 노래방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보실 텐데요. 피해자는 사반 가족이십니다. 자, 50대 남성 갑자기 저렇게 때리고 폭행 막 멱살 잡고 계속 발길질까지 합니다. 자, 피해자는 바로 저 노래방 사장님. 기껏 돈 주고 도우미 불렀더니 청바지를 입혀서 보내 니들 장사에 기본이 안 돼 있어 하면서 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소했더니요. 다음날 치즈볼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했다네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우리 오늘 본의 아니게 입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모 변호사. 자, 그리고 여기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 박모 변호사님 한 말씀 하셔야죠. 재판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오늘 증인신문이 좀 있어서. 본인 재판? 네, 제 재판입니다. 오늘 뭐 잘못하신 거 있어요? 재판 받으셨어요? 재판하러. 재판하러. 변호사 일을 하러. 배지 좀 달고 왔는데 이 증인신문이 사실은 시간이 예측이 안 됩니다.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지금 노 메이크업? 바로 도착했습니다. 감안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매 엄마 모시면서 힘들지만 사반 보면서 힘냅니다 하신 정준희님, 흉악범들 신상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라 하신 이세정님, 오늘 무지 외반증 수술 때문에 입원했어요. 응원해주세요 하신 하문주님, 굿땡으로 반려견 사료 주문했는데 세상이 다 썩어서 벌레가 드글드글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하신 탁유성님, 정미선님, 보현님, 최명숙님, 박올리비아님 모두 사랑하고요. 자, 어제 전해드린 이 별별 상담소 출산 중에 사고로 이 지적장애를 얻은 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사위의 사연 보시고 정말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아파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연자분께서 우리 사반 가족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달아주신 걱정과 응원의 말씀 읽으시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런 뜻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유세이 6번. 박모 변호사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십니까? 힘들었어요. 고생했어요. 좀 봐줘요 이제. 오늘 상태 안 좋아요.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쿵 쓰러지자 5초 만에 점점점. 어떤 말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식당 오른쪽 벽에 기댄 손님 주목. 자, 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머머머머머. 자, 사람들 막. 자, 그때 바로 한 남성이 달려오더니 말이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심폐소생술 시작하는데, 자, 그 와중에 또 다른 손님은 119에 신고를 합니다. 자, 계속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자, 의식을 되찾은 것 같죠? 자, 이후에 구급대원과 함께 저렇게 오고,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자, 심폐소생술 하는 솜씨를 보니까 휴무였던 구급대원 혹은 경찰 공무원 그런 분들 아니었나요? 네, 정체는요, 바로 식당 종업원 김윤하 씨였습니다. 지난 6일 오후 12시쯤입니다. 전북 군산시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저렇게 갑작스런 심정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이 종업원이 재빨리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하는데요. 이어서 한 손님은 119에 신고를 했고 이제 또 다른 손님은 쓰러진 남성의 다리를 펴서 의식 회복을 거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성은 의식을 회복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해당 남성은 쓰러질 때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이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식당을 찾아와서 해당 종업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2인조 중학생 절도단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울분을 토하면서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편의점 입장하는 중딩. 자, 한 명이 음료수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서 자, 사장님의 시선을 끄는 그 사이에 다른 친구가 카운터에 저렇게 진열된 전자담배를 싹쓸이 하고 줄행랑을 칩니다. 자, 사장님이 눈치를 채고 어머머 제 옷 하면서 쫓아갔어요. 지금 보시고 쫓아갑니다. 자, 쫓아가서 잡았다 요놈. 예, 잠시 후 경찰까지 출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정말이지 2인 1조로 정교하게 분업화된 범행을 보십시오, 양 변호사님. 예.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로 보이십니까? 아닌 걸로 보이죠. 저 처음에 들어왔던 그 학생이 저 편의점에 없는 음료수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른 자리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장님은 또 어떻게 이걸 또 잡았냐면 이미 전에도 한번 비슷한 수법이 당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한 학생이 컵라면을 먹다가 쏟아가지고 그러니까 치우러 후다닥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 틈을 따서 또 전자담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소름 끼치는 게 이 붙잡힌 학생이 말한 게 최근에 이런 식으로 2인 1조로 담배를 훔치는 수법이 학생들 사이에 SNS를 타고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게 진짜 뭡니까? 자, 교수님 방금 보셨죠? 컵라면 쏟아가지고 그 시선을 끈 다음에 저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방금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행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저게 이제 이 촉법소년이라는 게 작년 10월 달에 법무부에서 이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이제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직 이제 법이 개정이 되진 않았죠. 근데 지금 이 촉법소년들이 SNS상에서 서로가 공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촉법소년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장 길어봐야 소년은 2년 그것이 다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살 되기 전에 한번 이걸 갖다 해보자라고 하는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습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런 행위를 갖다 하게 되면 그 전과가 자기에게 붙는 거는 그건 시간 문제거든요. 정말 이거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저런 행위를 갖다 하게 되면 나중에 100% 전과가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절도도 충격적이었지만은 그 절도를 한 품목 전자담배를 훔쳐간다는 것도 참 충격입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딴 데 가서 놉시다.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주신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도로 위를 천천히 기어가듯 주행하는 불박차. 그런데 도로 양옆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한 친구가 축구공을 발로 뻥 하니까 맞은편에 있는 애가 또 그걸 봤네. 차도 횡단 패스 이른바 또다시 공을 차고 와 세상에 이게 차를 보더니 그제서야 잠깐 뒤로 물러갑니다. 박 변호사님, 이러다 사고 나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뭐 본인 인생도 그렇지만 운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도로에서 지금 절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파트 입구 쪽이긴 한데 뭐 법적인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교통 방해가 또 성립할 수도 있어요. 범죄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도로에서 운동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축구공을 저리 뻥뻥 차다가 혹시 잘못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초록불에 잘 가는 불박차. 이때 한 남성이 갑자기 차도 중간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놀랐지롱 하듯이 다시 인도로 저렇게 돌아가죠. 이번엔 학교 야구 점퍼를 입은 대학생입니다. 글쎄요, 굳이 표현하자면 대학생판 민식이법 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게 이제 대학생들인데 7시 40분입니다. 저녁. 그런데 6살 아이하고 아빠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사실 저 보시는 것 같이 뭐 뛰어 들어오는 것 같이 하다가 또 가고 저게 실수가 아니라 아주 장난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 운전자가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학생 3명 중에서 1명이 무릎을 꿇고 놀리듯 비는 척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다른 목격자가 한 2시간 뒤에 거기를 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럼 저게 어떻게 대학생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 기본이 잡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떤 그 기본이 잡히는 기간에 제대로 이게 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대학생이 되든 어른이 되든 거의 다 유사하다라고 보는데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도로상에다가 텐트 쳐놓고 야영하던 사람들. 예.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저 사람들 나이가 먹어도 아마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은 저와 같은 일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죠. 사장의 황당한 알바 제안입니다. 자, 한 회사 대표의 황당한 제안 뭐였을지 함께 보시죠. 자, 늦은 밤 회사 대표에게 까똑 혹시 술 친구 알바 부담이 될까요? 2시간에 시간당 3만 원. 내가 택시비까지 줄 건데. 응? 자, 이 기자, 너 제정신이니?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7일 직장인 커뮤니티에요. 여자친구가 회사 대표에게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는 저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제안은 보시다시피 회사 대표에게 술 친구가 돼주는 알바를 하란 거였습니다. 이 여직원에게 술 친구로 2시간 정도 있어주면 시간당 3만 원씩 쳐주겠다. 또 차비까지 준다. 이런 황당한 제안이었는데요. 이걸 본 남자친구는 회사 이름 당장이라도 밝히고 싶다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당 회사는요. 직원 수가 1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현재 여자친구는 지금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그만두셨다니까 망정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자니 끔찍하고 그만두자니 재취업이 걱정이고. 박 변호사님. 이게 이제 사실은 쉽게 보이는데 쉽지도 않지만요.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 통신 매체를 통해서 문자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그림 같은 거 보냈을 때 특히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예전에는 성적인 수치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게 판단했는데 이게 술 먹자, 돈 줄게, 알바해라 이런 말투 자체가 성희롱스러운 발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직장에서 대표가 지금 보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성폭법 위반으로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뭐 100% 장담하기 어렵지만 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2년 이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거든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박 변호사님, 그 왼쪽 가슴에 있는 다시 한번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그 뭐예요? 변호사 배지입니다. 예. 변호사 배지. 재판할 때는 이렇게 하고 진짜 재판하다 오신 거 맞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스르륵 마법의 손기술. 자, 마법처럼 뾰로롱 아이를 잠들게 한 손기술 함께 보시죠. 자, 눈이 말똥말똥, 배를 둥글게 쓱싹 문지르는 할머니의 손. 나 안 잘 건데 사건 반장 볼 건데 저렇게 버티던 아이 눈이 내려온다. 내려왔어. 잤어. 다시 떴네요. 앉아요. 쉽게 앉아요. 계속 문지르기 하면서 코를 골면서 잠들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사건 반장 보고 싶은데 지금 자녀분이 칭얼대서 방송에 집중이 안 된다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시면 지금 당장 따라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거 보면 그냥 상당히 거칠어 보일 정도의 손길인데 저기 일본의 인터넷 매체 네토라보에 공개가 된 건데요. 1살짜리 아기랍니다. 근데 잠을 자기 싫어서 버티는 손자를 제가 보기엔 반강제로 눌러서 배를 문질렀는데 40초 만에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40초? 딱 40초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마법의 기술 아닙니까? 요즘에 수면장애 있으신 분들 많은데 어떻게 좀 비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제가 딱 불면증이 시달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좀 가볼게요.
예비 시모가 벌써 간섭해. 야, 이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네, 벌써부터 참견하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예비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이 시어머니가 참견하는 건요 다름이 아닌 이 며느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입니다. 이 상견례 이후에 시어머니와 신랑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 교환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톡방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바디 프로필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몸 만들어서 뭐 속옷 차림, 비키니 이런 거 입고 사진 찍는 그 바디 프로필을 이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았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몸매 드러나는 레깅스 입고 요가하는 사진 이런 것들도 올려놨었는데 그것도 보시게 된 겁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진이 너무 예쁘니까 이런 거 너희 신랑이나 보게 하면 안 되냐 이해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 속뜻은 다른 남자들이 노출 사진 볼까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며느리는 이 사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예비 며느리입니다. 저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사진도 찍고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건데 솔직히 오빠도 제 바디 프로필 사진 보고 뿅 간 거고요. 근데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아직 그리고 진짜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동그라미. 교수님 살짝 올라오시려고 하다가 멈추셨어.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아주 웃겨 정말. 자연이 너 말이야. 그 속살을 우리 지훈이 말고 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거니? 응?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얘 어느 시애미가 그걸 잘한다 하는지. 나도 오픈마인드 돼 있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지 X. 교수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두 가지죠. 일단은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강하게 보는 경우도 좀 드물고 또 좀 한 발 더 나가서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예비 며느리거든요. 예비 며느리한테 프로필 사진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든다 하게 되면 뭐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뭔가 다른 일이 있으면 더 간섭을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통제를 안 해주면 뭐 할 때마다 예컨대 SNS 올렸을 때 이 SNS는 너무 싫지 않니? 이렇게 계속 올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얘기를 좀 세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실 거 맞아요. 맞는데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진짜 며느리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지실 겁니다. 도저히 대화도 안 통하고 세상과 격리가 되실 거예요. 힘드실 테겠지만 그냥 받아들이세요. 다른 복잡한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안 그러면 요즘 세상에 못 사십니다, 진짜. 자, 우리 이 기자 생각도 짧게 좀 들어볼게요. 저도 예쁜 사진 찍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실 인지상정인 것 같기는 본인 한데. 프로필 사진도 뭐 하나 비슷한 거 있잖아요, 지금. 바디 프로필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요? 저도 돈 주고 찍어가지고 프로필 사진 오래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가족 여러분들은 생각이 좀 잠깐만요. 우리 교수님 말씀 먼저 들어봐야죠. 자, 교수님. 이건 뭐 일종의 이제 세대 차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양쪽을 지금 어떤 사진인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질 않아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까지 전부 다 동그라미 치면 여기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약간 신세대로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 그것을 갖다가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좀 취약할 수는 있어요. 범죄 예방.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예비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어른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 사람이 자기 앞으로 며느리가 아니고 예비 며느리이긴 하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걱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예비 며느리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간섭한다 이렇게 이제 어떤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남들은 남이 올린 노출 사진을 갖다 보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 며느리가 될 사람이 좀 약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과다 노출해서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열띤 또 의견을 주고 계세요. 네, 가족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의견이 갈리시는 것 아, 같아요. 진짜? 일단 우경민님은 좀 적당한 사진을 올려라. 파리님은 그냥 사진첩에만 보관해라. 스르륵님 솔직히 보기 안 좋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아이맘두님은 내 며느리라면 자랑스러울 듯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가 멀티 프로필을 하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계십니다. 자, 멀티 프로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그게 그 말해도 되나요? 카톡? 네, 카카오톡에서 이제 내놓은 서비스죠. 프로필 사진을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어머님 기능이니까요. 보시는 거에는 단아한 한복 차림에 그렇죠. 이런 회사 거는- 분들하고 이제 시어머님은 그런 프로필 지정해 두시고 본인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게 또 좋은 팁이. 자, 올해 5학년 8반이 되신 황현아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일요일 경북 예천에서 서울 집까지 오시다가 중간에 핸드백을 분실하셨다고요. 거기 많은 현금, 상품권까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눈물을 삼키고 자포자기하고 있던 바로 어젯밤 경기 여주 휴게소 주차장에서 그 핸드백을 주었다면서 분실물 센터에 맡겨놓고 간 분이 계셨답니다. 그야말로 그분은 홀연히 맡겨놓고 사라지셨다는군요. 자, 2월 8일 밤 경기 여주 휴게소 주차장에서 핸드백 주어서 맡기신 분, 방송 보시면 사반에 연락 주십시오. 황 여사님이 꼭 살해를 하고 싶으시답니다. In the wilderness, fearless and human, sauvage, Dio. 아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요즘 관리를 못해서. 이거 챙겨가. 뭔데요? 좋은 것만 넣었다. 보약인가요? 아니, 우루오스. 피부 건강 한 통에 다 담다. 우로스. 어젯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직원을 살해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진행형 사건입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젯밤 10시 52분쯤에 이 30대 남성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편의점의 점주를 흉기로 찌르고 살해를 했습니다. 이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점주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하고요. 이 해당 남성은 범행 후에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전자발찌를 훼손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에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이 남성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예, 잘 한번 봐주십시오. 키 170cm 정도의 몸무게 75kg 정도. 자, 넓은 이마에 긴 얼굴. 자, 검은색 상하이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뭐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면 잘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건가요? 일단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의 이 주거지 근처의 편의점이었다고 합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직원한테 어떤 물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직원이 그 물품을 가지러 진열대에 가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뒤에서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하고요. 직원이 이제 쓰러지니까 다시 계산대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 옴으로써 아마 뭐 강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2014년도에도 그때도 강도를 했던 거예요. 중고 명품 가게에 들어가서 흉기로 그 가게 사장님을 위협하다가 저항을 하니까 흉기를 공격을 하고 80만 원 가량을 빼앗았고요. 그때 7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아마 만기 출소를 한 것 같은데 이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과거에도 범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강도를 이미 두 번 또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재범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6살 때부터가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남성이 2007년에 16살이었는데요. 이미 이때부터 오토바이를 훔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절도 등의 혐의로 이때 처음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렀고요. 소년원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 훔치는 수준이었는데요. 범행이 점차 대범해집니다.
금은방이나 편의점을 물색해서 강도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건데 일단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때 특수 강도와 특수 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고 복역을 했는데요. 그러다 2014년 5월에 또 가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도 2개월 만에 재차 인천에서 이 명품 판매점에서요 강도 상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뭐 이 기자가 설명한 걸 들어보시면 일단 10대 때부터 계속 들락날락 거의 그냥 그 일반 사회 생활을 한 것보다 그 안에서 살았던 시절이 더 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소년 보호 처분을 갖다 받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절도로 시작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그 범죄의 질과 양에 있어서 진화를 하고 또 양이 증대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그 자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위험한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뭐 CCTV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그 해당되는 편의점 직원이 그렇게 저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그 흉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결국은 이제 살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경찰에 체포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전자발찌까지 끊고 지금 잠적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다. 예.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결국 더 큰 사건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자, 양 변호사님, 더 좀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차를 여러 번 바꿔 타면서 지금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범행 동기 같은 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실 그동안의 전력에 비춰봤을 때는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기보단 여전히 강도의 습격이 그대로 또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검거가 안 됐고 현재 진행형 상황입니다. 뭐 물론 곧 잡힐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어떤 상태일 거라고 좀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뭐 자기 뭐 거주지라든가 또는 주소지라든가 이런 쪽에는 아마 이제 경찰에서 전부 다 확인을 갖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은 뭐 지금 이 정도 날씨인데 어디 바깥에서 노숙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지금 이제 본인이 있을 그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은 이 구석에 몰리면 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미 사람을 1명 살해했고 이 관련되는 그 뉴스 보도를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 경찰에서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범인을 검거해 주는 것이 또 다른 어떤 그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뭐 공개를 한 것과 관련해서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말이죠. 이름을 공개 안 했습니다. A라고 돼 있습니다. A씨. 예, 남자 32살이라고 저기 지금 화면 상단에 뭐 중간 정도 이렇게 걸쳐서 보이는데요. 얼굴을 공개하면 됐지 이름까지 공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름도 이렇게 밝히면 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긴가민가 하던 분들도 아, 얘가 걔야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실마리를 조금 단서를 수사 당국에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름은 그냥 A씨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매번 이런 사건을 전할 때마다 답답해하는 것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또 저 사진에 블러를 쳐야 됩니다. 예, 참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뭐가 됐든 꼭 잡혀야 되고 저 얼굴을 보신 분들 꼭 112로 신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습 투약 확인을 위한 국과수 감정 의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대세 배우죠. 유아인 씨가 현재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요, 여러 병원을 돌면서 이 수시로 프로포폴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지난 6일에 조사를 받았고 현재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유아인 씨는 2003년에 광고 모델로 데뷔해서 2010년에 배우 박유천 그리고 송중기 씨와 함께 출연한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스타덤에 올랐죠. 예. 그 이후에는요, 밀회며 베테랑 그리고 완득이 사도 등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충무로에서 정상급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베테랑으론 천만 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청룡영화제에서 2차례나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후에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쳐서 지난 2018년에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최고 배우 10위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어제 처음에 한 방송에서 단독 정상급 배우 프로포폴 투약 의혹 이렇게 보도가 나가는데, 그래서 보통 그런 거 나오면 밑에 댓글로 누구네 막 들으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오히려 소속사에서 그거 유아인이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러게요. 소속사에서 어젯밤에 그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자료를 내서 유아인 씨가 맞고 그때 성실하게 조사를 다 받고 있다라고 심력 기초 조사하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소속사에서는 가능하면 좀 가라앉히려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상례였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게 어차피 드러날 부분이라면 빨리빨리 밝힐 수 있는 부분 밝히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거 자신이 있는 거 아니냐, 불법은 없다는 자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주변에 다 동료 배우들인데 자신 때문에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배우들 이름이 오가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추가 취재를 이제 왜 이렇게 먼저 밝혔냐라고 소속사 측에 연락을 해봤지만 더 할 얘기는 없다라고 또 추가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한 차례 소환 조사를 이미 받은 상황인데 그 상습 투약 의심 정황은 어떻게 해서 드러난 거죠? 일단은 마약류라 해서 이게 다 마약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고, 마약은 우리가 아는 필로폰이나 대마 이런 게 마약이고,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적정하게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한다면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방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데,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마약류를 관리하는 사람들,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투약했다면 그 투약한 거를 다 기록을 하도록 돼 있고,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21년도부터 얼마 동안 유아인 씨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거 프로포폴을 받은 정황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암만 계산을 해봐도 여러 질환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을 동시에 받는 거는 뭔가 이 적정한 정당한 처방을 받지 않고 했을 거라고 의심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나왔던 거고,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교수님, 그렇게 과다 처방을 받고 실제 투약을 했다면 이미 연예계에서 이 프로포폴 투약 때문에 문제가 됐던 선례들이 있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조금 스스로 조심도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마약류와 연관돼 가지고는 그 개인이 자기가 스스로 자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유주사라고 알려져서 수면 마취제인데요. 우리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수면 내시경 할 때 한번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수면 마취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오남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국내에서도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서, 만약에 이 치료 목적 이외에 투여를 하는 것은 그 마약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클 잭슨이라고 이 사람도 이전에 이 약물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고요. 오래전부터 사실 이 연예계에서 이 프로포폴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건 하루 이틀 전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통상이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유명 연예인들, 재벌가, 인사, 전문직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서 문제가 됐는데, 특히 이제 알고 계시는 2020년에 하정우 씨 같은 경우도 당시에 자기는 피부과 시술 중에서 그것을 수면 마취를 했다 했지만 법원이 3천만 원 벌금을 내린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박시연이라든지 이승현, 장민혜 그리고 가인이라든가 이런 많은 연예인들이 상습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줄줄이 비상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 개봉이나 공개를 앞둔 이 유아인 씨의 차기작만요, 새 작품입니다. 일단 영화 하이파이브가 있는데요. 현재 촬영을 마친 뒤에 후반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영화 측은 개봉 시기를 좀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넷플릭스에서도 승부, 영화 승부며 시리즈인 종말의 바보 뭐 이런 것들의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옥2는 촬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넷플릭스 측은 상황 파악 중이라면서 관련해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아인 씨를 모델로 내세운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대형 쇼핑 플랫폼과 제약사 그리고 아웃도어 브랜드 등의 모델을 맡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광고계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서도 유아인 씨 소식이 연일 화제입니다. 중국에서도 유아인 씨가 나온 드라마들이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인데 여기선 마약 관련 범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 중국 대표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도 연일 화제였고요. 또 유아인 씨를 모델로 기용한 중국 의류업체가 있습니다. 이 해당 업체는 유아인 씨 관련 홍보물이랑 사진을 현재 일부 플랫폼에서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특히나 이 넷플릭스 영화 뭐 승부라는 영화, 그러니까 이게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대결을 그린 작품인데, 이병헌 씨가 조훈현 역할, 유아인 씨가 이창호 구단 역할을 맡아서 지금 이미 다 찍어놓고 개봉 그 오픈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하하.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이제 결국 채모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갔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좀 늦으면 2주일 만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일반 마약류하고 좀 다른 마약하고 달리 봐야 되는 게, 향정성 의약품 이게 이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변명할 거리라는 건 뭐냐면 범죄가 안 될 거리. 예. 예컨대 의사의 정당한 처방에 의해서 그것을 받고 투약을 했다라면 범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이렇게 문제가 삼는 거 봤을 때는 좀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정우 씨 사례하고 비슷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얼마 전 한 보안업체 직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마트에 CCTV를 모니터링 하던 중 놀라운 장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직원 한 명이 계산대에서 일부 품목에 바코드를 찍지 않고 그대로 손님에게 건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물품을 태연하게 받아든 손님, 바로 마트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문제는 확인을 하면 할수록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 하나 둘씩 늘어났고 무려 11명의 직원이 무더기로 발각됐다는 건데요. 대체 마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경남 창원의 하나로마트, 농협 계열이죠. 거기서 벌어진 사건이네요. 네, 경남 이 창원의 하나로마트에서요, 전 직원 11명이 특수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에 8명은 하나로마트 소속 계산원과 판매 종사원이었고, 나머지 3명은 외부 업체 판촉 사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요, 이 마트와 계약한 보안업체가 CCTV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점점 늘어난 겁니다. 이에 해당 농협 측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근데 이게 이제 주부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빼돌린 품목들을 보아하니 거의 그냥 그 마트에서 장을 보셨어요, 매일. 자, 좀 기간하고 내용물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지금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무려 46차례인데, 뭐 두부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뭐 한 8,000원치기를 사가지고 요게 합쳐보니까 이 총 식료품이 230만 원 상당입니다. 뭐 고기 같은 것도 사기도 하고요. 약간 보면 뭔가 그냥 살짝 그냥 파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두부도 팔고 고기도 사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게 이제 문제되고, 결국은 230만 원 빼돌린 혐의, 이게 지금 절도든 뭐 횡령이든 문제가 된 겁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참 씁쓸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마트 뭐 아시겠지만 직원들도 많고 또 손님들도 북적북적, 그 와중에 진짜 백주대낮에 절도를 한다?
왜냐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그 전 직원들이 같이 공범이 돼버렸기 때문에 계산대에 있는 직원한테 물품을 여러 개를 주면 그중에 일부는 바코드를 찍고 일부는 안 찍었던 거예요. 아, 일부는 계산을 하고 네. 일부는 그냥 넘어가고. 네, 그리고 옷 안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보안 칩 같은 게 있어서 계산 안 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경고음이 맞습니다. 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붙어 있는 것도 있답니다. 아, 주로 식료품엔 그게 없죠. 없죠. 붙이기가 곤란하니까. 그리고 직원분들이니까 다 어떤 게 안 붙어있는지 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빼돌린 거죠. 자, 직원이 한두 분도 아니고 11분이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집단적으로 범죄 행각을 벌인 건데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언니 이거 가져가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교수님. 이게 사실 드러난 게 이 보안업체 직원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고인물이 썩는 원리인데 소위 이제 그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그리고 이제 서로가 언니 그리고 뭐 동생 이런 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것이 처음에 한번 시작하기가 힘들지 일단 하게 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11명이 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 도중에 누가 한 명이 자기가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지금 230만 원에 11명이니까 1인당 한 20만 원 정도인데 40몇 차례니까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10,000원도 안 됐다는 거죠. 1인당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임감 분산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갖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야 이거 그래 봐야 우리가 46차례 해가지고 한 사람 한 20만 원 정도 가니까 그 액수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정도는 가져가도 될 만해라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합리화를 갖다가 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예. 사실은 참 이것 자체가 명백한 그 범죄 행위라 하는 것을 본인들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예. 처음에 한번 시작하기가 힘들지 한번 거기에 발을 들이면 빼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야, 저 마트는 재고 정리도 안 하냐? 매니저도 없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대형마트거든요. 예. 대형마트고 분기별로 재고 정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거기 뭐 그냥 평소에 돈 한다가는 저 직원들 말고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일부는 뭐 망가져서 그리고 뭐 유통기한 내진 아니면 그냥 식료품 같은 거 사간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기본 손실분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230만 원이 정도가 저 대형마트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고로 걸러내기엔 또 작은 액수였던 거예요. 하하. 바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액의 그런 절도였기 때문에 아이 뭐 이 정도야 뭘 약간 좀 그런 심리도 있지 않았을까? 안 걸릴 거라고 또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했죠. 박 변호사님. 네. 아니 그래도 이건 도둑질이잖아요. 보통 도둑질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지금 짜고 지금 도둑질을 한 거거든요. 11명 모두 특수절도로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이고야. 230만 원 이거는 다 변상을 했습니다. 변상은 변상이고 형사처벌도 지금 대기 중이고 일단은 2명은 해고를 했다고 하네요. 징계 해직을 했고 나머지는 6명은 사직서 제출했다고 하고 이 마트 관계자는 본보기 차원에서 지금 고발을 한 거다. 근데 저는 처벌의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요. 아 지금 채팅창에 뭐 내 친구가 그러는데 내 친구 일하는 땡땡마트에서도 다 저런다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혹시 우리 가족 여러분 이런 식의 어떤 마트에서 벌어지는 이런 식의 절도 행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사건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09년 9월) 덥지도 춥지도 않던 어느 날 50대 여성 김 씨는 집을 나설 때부터 기분이 한껏 들떴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김 씨의 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꺼냈기 때문인데요. 이게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 노릇을 하려는 건가 어쩐지 흐뭇한 마음까지 드는 김 씨. 남자친구 그리고 친한 후배까지 함께한 강원도 여행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렘과 즐거움은 김 씨가 차 안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이후 순식간에 살기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여행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비뚤어진 모정을 따라가 봅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면 50대 여성 김 씨, 딸이 있습니다. 손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예요. 자, 그런데 이 50대 김 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같이 동거인, 약간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그런 남자친구.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남자친구와 50대 여성이 자기 딸과 손주를 보려고 지금 가다가 벌어진 일이란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여성 김 씨는 58살입니다. 50대고요. 성인이 된 딸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손주를 둔 엄마이자 할머니입니다. 이 집안의 사정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김 씨는 2009년 당시에는 한 50대 남성과 사실혼 상태로 동거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2009년 9월에요. 이 해당 동거남이 당신 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 씨한테 제안을 먼저 한 거고 이 때문에 굉장히 사실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선 거죠. 아하. 9월 29일이었는데 강원도 여행도 할 겸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딸도 만날 겸 이렇게 차를 타고 나섰습니다. 김 씨랑 동거남만 간 게 아니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 동거남의 후배들도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50대 여성이 어떻게 보면 노후를 함께 할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동거남과 함께 자기의 딸 그리고 손주를 만나러 같이 이제 간 거예요. 자,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겠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가던 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이게 상황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마침 그 전화가요 또 딸한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 되게 반가웠을 수 있죠. 마침 가는 길이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딸에게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예. 딸이 전화를 한 이유는 이 남자친구가 술을 먹고 와서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전화를 한 거예요. 딸한테 가고 있는 와중에 게다가 저 딸에게도 또 아이가 있었으니까 손주도 있었던 거죠. 이 김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마침 거기 동거남도 있었고 또 그 동거남의 후배도 같이 차를 타고 있었으니까 아니 내 딸 남자친구가 좀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린답니다. 얘 좀 혼 좀 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자, 교수님,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어린아이까지 폭행한다. 그러니까 이 50대 여성 김모 씨의 딸과 친딸과 친손주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사위인 녀석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엄마 입장에서, 할머니 입장에서 이건 진짜 막 눈이 확 뒤집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소위 얘기해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여성과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 50대 남성의 입장도 사실 사실혼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 딸이나 손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사실 이 김 씨가 이번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처음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일이 일어났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평소에 이미 딸의 그 남자친구가 계속 이렇게 폭력을 행사를 해서 화가 좀 나 있던 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일 전에도 폭행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딸이 그 손주를 데리고 다른 쪽에 피난가 있는 피신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쪽에 원래 살던 데도 아니고 피신돼 있는 데를 한번 보러 가려고 이제 자기 그 남자친구 그리고 지인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는 가게 되면 그 딸의 남자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다시 또 폭행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야말로 제대로 이 타이밍이 맞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실상의 사위 녀석을 피해서 딸이 어딘가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피신해 있는데 그 사위라는 녀석이 그 피신해 있는 딸에게 가서 또 해코지를 한다는 전화 연락을 엄마가 받은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럼 그런 다급한 딸의 전화를 받았으니까 당장 거기로 가야죠. 당연히 가죠. 그 아파트 그쪽으로 가는데 마침 아파트에서 가는데 딸하고 이 딸의 남자친구의 모습이 목격이 됩니다. 근데 그냥 목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머리채를 잡는다고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나오는 딸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머리채를 잡힌 모습을 그런 상황을 두 눈으로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된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해서 이런 거를 보면 눈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딸 니는 올라가라라고 하고 이 남자친구가 다가가니까
이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알아보니까 술에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 좀 나누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남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다시 강원도의 펜션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딸은 와, 진짜 이거 이렇게 되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심정이라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진짜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자, 뭐 결국 이제 떨어뜨려 놓고 딸은 다시 이제 피신을 시키고, 야, 너 사위, 뭐 편하게 사위라고 할게요. 사위놈 너 나랑 잠깐 조용히 따로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지금 장소를 옮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차에 태웠는데요. 그런데 이 사위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위가 지금 만취해 있었잖아요. 차 안에서도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뭐 자신이 어딘가로 끌려간다고 생각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욕설을 하면서 앞좌석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대화는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일행은 얼마 못 가서 이 경기도 화성시였는데요. 이곳에 차를 세웁니다. 한 야산 부근에 일단 차를 세우고 잠시 쉬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일행이, 그러니까 김 씨, 엄마인 김 씨가 있고 그 남자친구가 있고 후배들까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예. 이 일행이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어어. 야산에 차를 세우고 그 해당 사위를 끌어냅니다. 그 뒤에 인근에 있던 나무 몽둥이를 집어들고 구타를 하기 시작을 아이고야. 한 겁니다.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을 했고요. 딸 남자친구가 쓰러지니까 다시 차에 태운 뒤에 입을 막고 손발을 결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딸 남자친구는 피를 흘리면서 계속 발버둥을 쳤는데요. 그러자 이 김 씨 일행은 딸 남자친구를 트렁크에 옮겨 싣고 강원도로 계속 차를 몰아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뭐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딸이 이 머리 이게 끄덩이를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지금 그 눈이 돌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러면 안 되는데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박 변호사님 진짜 선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남자 그러니까 사위 되는 사람이 뭐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복수를 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몽둥이로 때렸고 피를 상당히 많이 흘렸다 그러고요. 아마 이 강원도에 있는 평창에 펜션으로 데리고 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이 결박을 풀질 않았고 거기서 방치한 채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하. 피를 많이 흘리고 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의식을 잃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좀 위중한 상태로 지금 전개가 됐고요. 아이고야. 다만 이 세 사람이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을 병원에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저 사람들이 나 때렸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 고민을 하던 중에 동고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그냥 보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보내자. 집에 보내자는 얘기인가요? 병원에 보내자는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말이 참 이게 오묘합니다. 그 죽음과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보내자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살해하자 이런 뜻이고요.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내자라고 하는 것은 야 우리 저렇게 살려놓고 나중에 보냈다가 보내는 게 보내는 게 아니라 병원 같은 데 보냈다가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피가 거꾸로 솟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자기의 이성을 갖다가 통제할 정도의 그게 안 됐고 막 몽댕이로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일단 저 사람을 죽여서 없애버리면 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성적인 그런 판단은 아니죠. 그리고 뭐 때렸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좀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딸의 남친을 갖다가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해서 그리고 이제 시신을 유기를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그 강원도 평창 펜션에 있는 한 도로변 옹벽 아래에 시신을 갖다가 안매장을 갖다가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처음에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갈 때는 즐겁게 갔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아주 상황이 아주 나쁜 방향으로 급변해 버린 거죠. 예.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그 시신을 안매장했던 곳을 나중에 저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 무죄 아니냐 이렇게 또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격한 또 그렇죠. 일단 이 상황 이게
뭐 이유는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양 변호사님, 저렇게 지금 차도 옆에 시신을 안매장했더라면 저게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아무도 몰랐어요. 무려 5년 동안이나 덮여져 있었고 사실 어쩌면 그보다도 더 길어졌을 수도 있을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인이 이거 집에 안 온다라고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성인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뭐 딱히 뭐 범죄 흔적 같은 것도 찾아지지 않았고 또 이 남자친구가 술로 문제를 그전에도 많이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거 또 술 때문에 어디 잠적했나 보다 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지금 뭐 김 씨도 그렇고 동그람도 그렇고 스스로 뭐 이걸 알리지 않는 이상 누구도 알지도 못했고 그렇죠. 심지어 김 씨는 딸하고 계속 같이 지냈대요. 근데 딸도 자기 엄마가 그런 일을 했으리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이 딸은 오히려 남자친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요. 계속 시달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상황 때까지는 미제였던 겁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미제 사건이라는 없죠. 5년이 지났지만 결국 이 사람들 붙잡혔습니다. 당시 조사받던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처음부터 살해할 용의는 없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한 후에 뭐 혼을 내든지 하려고 그게 만났다는 게 그게 답니다. 왜 뭐 때문에 혼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딸내미를 자꾸 술만 먹으면 와서 귀찮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반반 만나보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덤볐어요? 아니 막 욕설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상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뭐 애들까지 뭐 그냥 안 놔두겠다 그런 자아가 오갔기 때문에 격한 나머지.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할머니의 동거남이 그 사위라는 애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너 왜 우리 딸 때려? 너 만나지 마. 그러니까 네가 뭔데 친부도 아니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하다가 저렇게 된 건데 이게 5년 만에 지금 밝혀진 거. 왜 그런 5년 동안 이렇게 묻혀 있던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자칫하면 그대로 묻혀서 이게 살인 사건이다라는 것조차도 드러나지 않을 뻔했는데요. 5년 가까이 지난 2014년 1월 13일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김 씨가 112에 직접 전화를 해서 자수를 했습니다. 아하.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자수를 했는데 이걸 경찰이 허투루 듣지 않고 이 진술에 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조사를 한 뒤에 김 씨와 그 동거남 후배 일당까지를 차례로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요, 이 딸의 남자친구가 딸을 못 살게 군다고 해서 정말 겁만 주려고 했는데 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려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당시 경찰 관계자 브리핑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직접 보시죠. 자수를 한 동기는 일단 엄마의 진술에 의하면은 그 동거남이 계속 이 살인했다는 이런 빌미로 해가지고 돈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 돈의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죽인 이후에 직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협박해가지고 약 현재까지 그 엄마의 말에 의하면 한 5억 정도 지금 돈을 갖다 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어머니의 이 동거남이었던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야, 나 이거 하면 너 곤란해지니까 이거 내놔 이렇게 협박을 했던 거군요. 글쎄 이제 그게 사실은 거기에 같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동거남이 그렇게 뭐 만약에 남들에게 알리면 자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동거남하고 좀 사이가 틀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반에는 이 김 씨가 이 동거남이 5억 원 이상의 돈을 갖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그 바람에 자기는 자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동거남은 그걸 부인했어요. 나 돈을 갖다 요구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경찰에서 네가 자수를 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 김 씨, 그 김여인이 바른 얘기를 했습니다. 숨진 딸의 전 남친의 모습이 자꾸 꿈에 나오고 이 피가 나던 그 피해자 얼굴이 떠올라서 죄책감에 자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동거남 역시도 이제 죄책감, 불안감에 시달리긴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수차례나 그 안매장했던 그 장소를 찾아가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부 어떤 연쇄 살인범들을 제외하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화난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심적 부담을 다 본인들이 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숨진 사위가 딸의 남자친구가 자꾸 꿈에 나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서 결국 자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 뭐 우리 채팅창의 분위기는 만약에 그 사위 녀석을 가만뒀으면은 결국 딸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뭐 가족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뭐가 됐든 뭐 범행은 범행이니까요. 그렇죠. 예. 만약에 뭐 그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했으면 뭐 정당방위라든지 위법성이 없어질 수가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 사체유기죄는 성립을 했고요. 이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김 씨하고 동거남하고 동거남 지인들하고 좀 달리 좀 봤던 것 같아요. 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 씨가 뭐 주대 내긴 했지만 반성하고 뭐 자수했다는 점 감안해서 1심에서는 13년이지만 2심에서 징역 11년 선고되고요. 주로 나쁜 역할을 했던 동거남은 15에서 12년이 지금 선고가 됐고 그 지인들은 각각 8년, 5년 정도가 선고가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뭐 고려됐던 거는 김 씨도 나쁘긴 나쁘지만 자수했고 뭐 반성하는 거 그런 것들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차 한 대가 도로로 천천히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뒷차량이 저렇게 상향등을 번쩍거리면서 아주 빠르게 다가옵니다. 아하.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뒷차에게 속도를 낮추라고 경고를 주는데 그러자마자 뒷차가 속도를 내면서 중앙선까지 넘어서 추월해서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꺼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조심스레 후진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요. 예. 이 남성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는 중입니다. 네, 차에서 내린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건요. 바로 정글에서 나무들을 벨 때나 쓰던 대형 정글 칼이었습니다. 저걸로 조수석 유리창을 3개 내리친 거죠. 이 남성은 바로 차에 올라타서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서 엄청난 속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운전자 많이 놀랐을 텐데도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면서 남성의 차량을 빠르게 쫓아갑니다. 골목에 들어선 차가 멈추더니요. 남성이 내려서 다시 또 정글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죠. Sold my car. Yeah, come. Hey, he's got a gun. He's got a machete. He's got a machete. You need to get over here now. 네, 남성은 다시 한번 저렇게 위협을 하고는 차를 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서워. 네, 피해 차량 운전자는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네. 배달 일을 하고 있던 운전자는요, 평소에도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곤 했지만 이렇게 거대한 흉기까지 들고 위협을 당한 건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가해 남성을 잡기 위해서 저 가해 남성의 번호판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다음은 칠레로 가보시죠. 네, 차가 다녀야 할 고속도로인데 빨간 캔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어서 치워야 할 텐데 다행히도 사람들이 차를 세워서 하나씩 주워 나르는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쏟아졌구나. 네, 도로를 가득 메운 저 캔들은요, 캔들이 아니라 바로 맥주가 담긴 캔이었습니다. 무려 18톤의 맥주캔을 실은 트럭이 도로를 지나다가 이 무리하게 투어를 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Vehículo desconocido adelanta un camión distribuidor, el cual porta latas de cerveza, aproximadamente 18 toneladas, realizando una maniobra y cayendo el contenido del camión a la autopista. 네,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 도로 입구를 폐쇄하고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자, 제가 관심인 것은 저걸 치우느냐, 아니냐, 도둑질을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한번 보시죠. 일단 18톤이나 되는 맥주 캔들이 바닥에 떨어졌으니까요. 그 양이 굉장히 어마어마했겠죠.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치워주는 것 같기도 했는데 이게 맥주라는 걸 알고는 터지지 않은 것만 골라서 훔쳐갔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가방에 잔뜩 챙기기도 하고요. 양손 가득 들고 차에 싣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찰은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이나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도로엔 술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번에 저희가 많이 이런 거 우리 국내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30분 만에 청소 끝. 우리라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저거 치웠습니다. 술이 그래 좋습니까? 저 가져가는 게 돼 있습니까? 지금 옆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범죄예요, 범죄. 맞습니다. 자, 다음은 대만으로 가보시죠.
자, 엄마가 아이 바지를 벗긴 거예요. 아이가 급했는지 이 휴대용 변기에 앉히려는 그런 모양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저 장소가 문제입니다. 저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식당 한가운데서 아이에게 볼일을 보게 하려는 거고요. 또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지금 엄마 아이를 빨리 쳐다보기도 하는데 저 식당에 뒤에 빨간 동그라미가 뭐냐면 지금 화장실 표시입니다. 변소라고 있죠. 그 뒤편에 저렇게 화장실이 떡하니 있는데 근데 아이 엄마가 다른 손님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저기서 휴대용 변기를 꺼냈던 겁니다. 아야.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한 손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으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SNS에 올렸고 큰 논란이 일게 된 건데, 자, 누리꾼들 정말 뻔뻔한 부모다. 아니 식당이 본인 집 거실이냐, 이렇게 한 목소리로 아이 엄마를 비난을 했고요. 일부 누리꾼들은 이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거 보면 어떡하냐, 이렇게 아이를 걱정했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저 사람들이 알아듣진 않겠지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아무리 휴대용 변기라고 하더라도 식당에다 휴대를 하는 것은 저건 아주 몰상식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저게 아동학대입니다. 예, 저 아이가 만약에 2023년 2월 달에 저렇게 온 그 세계 사람이 자기를 다 봤다라고 하는 그걸 하게 된다면 그거는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리고 나면 어머니를 고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이 구멍에서 뭔가를 잔뜩 꺼내고 있죠. 파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이거 도토리입니다. 그리고 저기는요 그냥 일반 가정집 벽이에요. 가정집 벽에서 무려 317kg이나 되는 도토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조화예요, 이게? 범인은 바로 딱따구리였습니다. 한 해충 방제 업체가 딱따구리가 이 집 외벽 곳곳에 구멍을 냈다는 의뢰를 받고 이 집에 출동을 했는데 확인을 위해 벽에 구멍을 뚫어봤더니 저렇게 도토리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양이 8개의 큰 쓰레기 봉투를 가득 채울 정도였고요. 도토리 더블이를 쌓았더니 높이가 무려 6m나 됐다고 합니다. 자, 부지런한 딱따구리가 이 가정집 굴뚝에 구멍을 내고 본인의 먹이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구나. 저 도토리를 파는 업체에 따르면 딱따구리가 최소한 2년에서 5년 정도는 저기에 모아왔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제발 딱따구리에게 도토리 다 돌려줘라.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린 느낌이다. 이렇게 딱따구리를 걱정했다고 이거 약간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은행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강도를 당한 거죠. 내 예금 다 날라간 거 아니야 지금. 자, 업체에서는 딱따구리가 다시는 파지 못하게 아주 딱딱한 소재로 수리를 했고, 저 찾은 도토리들 버렸답니다. 어떡합니까, 딱따구리. 자, 박 변호사님, 딱따구리. 역시 준비가 오늘 많이 안 돼 있어, 우리 박 변호사님. 박모 변호사님.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네, 한 조련사가 강아지들을 한데 불러 모읍니다. 강아지들은 서로 간식을 달라면서 조련사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조련사가 팔을 딱 들어 올리니까요. 강아지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가장 큰 검은색 강아지가 조련사 앞에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강아지들도 마치 자기 순서를 안다는 듯이 앞에 있는 친구 허리에 두 발을 딱 올리고 섭니다. 끝까지 봐야 돼 이거. 기차놀이 같죠? 마치 앞에 있는 이 강아지를 잡고 서서 놓치지 않고 가는 기차놀이 같습니다. 발을 떼서도 안 되고 이 상태로 5m를 가야지만 기네스북 기록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제일 작은 강아지들까지 저렇게 뒤에 줄을 서는 모습인데요. 이 강아지들 연습을 얼마나 한 건지 조련사가 이름을 부르니까 차곡차곡 순서대로 본인의 자리로 저렇게 갔습니다. 작은 강아지들은 약간 위태로워 보이기는 하는데 이 14마리의 강아지 친구들 앞 친구 허리를 꼭 잡고 조련사의 구호에 맞춰서 총총 걷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기네스북 기록 세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손에 땀이 났어요. 네, 미션을 성공한 강아지들은요 조련사에게 간식을 받아먹기 바쁩니다. 이번 기록 전에는 9마리 강아지들이 기네스북 기록에 올라섰습니다. 이때의 조련사는 바로 저 남성 조련사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 딸이 세운 기록을 이번엔 아빠가 14마리 강아지 친구들과 함께 깨버린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기네스북 하면 또 우리 박모 변호사님.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